세계에서 가장 비싼 진흙탕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한국의 갯벌 한 평이 흡수하는 탄소량은 소나무 숲 100평과 맞먹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같은 면적과 비교하면 5배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수조 원을 들여 만든 탄소 포집 기계보다 더 많은 탄소를 한국의 진흙과 잡초는 전기 한 와트 없이 해냅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니엘 모리스입니다. 영국 출신이고 올해 52입니다. 유럽투자은행에서 기후금융수석 자문관으로 22년을 일했습니다. 탄소 크레딧 시장이 막 생겨나던 시절부터 이 바닥에 있었고 수조 원짜리 투자 결정에 제 이름이 들어간 보고서만 수백 개입니다. 저는 숫자로 세상을 봅니다. 숫자 바깥의 것들, 감동이나 자연의 경이로움 같은 말은 제 보고서에 단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살아온 방식이 그랬고 그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삼성, 현대, 반도체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후 분야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레이더에 없었습니다. 탄소 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독일의 10분의 1 수준이었고 글로벌 기후 협약 테이블에서 한국 대표단은 늘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좋은 고객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2년 동안 한국을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2025년 12월 2조 원짜리 투자 보고서를 이사회 테이블 위에서 직접 덮었습니다. 유럽투자은행 브뤼셀 본부 12층 이사회실 12명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의장이 물었습니다. 모리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창밖으로는 브뤼셀의 겨울비가 유리창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22년 커리어가 한 장의 보고서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는데 72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서울도 아닌 전라남도 완도라는 이름도 생소한 작은 해안 마을에서 장화를 신고 진흙 속에 발을 처박은 채로 저는 22년간 제가 옳다고 믿어온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썰물이 빠져나가듯 조용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되돌릴 수 없게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72시간의 기록입니다. 한국의 진흙탕이 22년 경력의 기후 전문가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실리콘밸리의 수조 원짜리 기술이 왜 그 진흙 앞에서 말을 잃었는지, 그리고 일본이 50년을 돌아서야 겨우 깨달은 것을 한국의 할머니들이 왜 평생 무릎으로 지켜왔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 2025년 10월 완도행 비행기를 타기 3주 전의 일입니다. 브뤼셀 본부 7층 소회의실 오전 9시 유럽투자은행 이사회가 저에게 긴급 미션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럽 탄소 시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탄소 크레딧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주요 투자처들이 줄줄이 수익률 경고를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새로운 탄소 자산군을 발굴해 오라고 했습니다. 기한은 72시간, 제 22년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서가 될 수도 있는 미션이었습니다. 문제는 탄소 시장 자체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조 원이 투입된 삼림 보전 크레딧들이 실제로는 탄소를 흡수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가장 믿을만하다던 아마존 탄소 크레딧이 조작 논란에 휘말렸고 유럽 주요 기업들이 탄소 상쇄 목표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2년간 이 시장을 설계해왔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야 하는 건 숫자만 좋은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탄소를 흡수하는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부터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맹그로브 숲 복원 펀드, 북극 이탄지대 보존 프로젝트, 아마존 삼림 탄소 크레딧,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새로울 게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을 때 내부 데이터베이스 구석에서 논문 한 편이 눈에 걸렸습니다. 한국해양수산과학원이 발표한 갯벌 탄소 흡수 연구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제목에 진흙탕이란 단어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아마존 대비 탄소 흡수율 5배. 저는 3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단위가 잘못 표기된 줄 알았습니다. 계산기를 꺼내 한국 갯벌 전체 면적에 그 수치를 대입했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을 때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탄소 시장의 문법을 완전히 바꾸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관련 논문 17편을 내리 읽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데이터를 들고 이사회 사전 브리핑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케빈 라이트를 처음 만났습니다. 39살, 실리콘밸리 기후테크 스타트업 CEO. 포브스 표지에 3번 실린 얼굴이었고 빌 게이츠가 직접 전화해서 투자를 요청했다는 소문이 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맥북을 겨드랑이에 끼고 다녔고 말끝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브리핑이 시작되기 전 케빈이 먼저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두툼한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그래프가 3개 있었습니다. 투자 수익률, 확장 속도, 기술 검증 논문 수, 전부 우상향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에 들린 논문 한 편과 케빈의 자료를 번갈아 봤습니다. 케빈의 자료는 완벽했습니다. 숫자가 깔끔했고 스토리가 명확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제 논문을 가방에 다시 넣을까 생각했습니다. 케빈의 회사는 DAC, 직접 공기 포집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기계로 빨아들여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브리핑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시설 한 기의 연간 탄소 포집량은 100만 톤입니다. 검증된 수치고 확장 가능하며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저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진흙탕 이야기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저는 먼저 자리를 피하겠습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회의실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소피아 첸이 종이컵 2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EIB 기후 생태계 분석팀 연구원, 33, 중국계 캐나다인. 우리 팀에서 유일하게 현장 출장을 자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니엘, 그 논문 저도 봤어요. 논문 쓴 팀이 완도에 있대요.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72시간, 브뤼셀에서 완도까지 비행시간만 12시간입니다. 현장 조사에 하루, 돌아오는 길에 하루, 보고서 쓸 시간이 남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 새벽 2시에 계산기를 두드리며 나온 그 숫자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소피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짐 싸세요. 내일 아침 첫 비행기입니다. 소피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쌌어요. 비행기는 다음날 오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케빈 라이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출발 전에 30분만 봅시다. 브뤼셀 본부 3층 회의실, 오전 7시.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케빈이 먼저 연락해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소피아에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케빈이 아침 미팅을 요청했어요. 소피아의 답장은 3글자였습니다. 예상했어요. 다음날 아침 6시 55분 3층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케빈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맥북은 열려 있었고 화이트보드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새벽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커피 냄새가 진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케빈은 저를 보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앉으세요. 짧게 끝낼게요.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날이 서 있었습니다. 케빈이 맥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다니엘, 당신이 어젯밤 내부망에 올린 갯벌 데이터 보고서 읽었습니다. 우리 팀이 밤새 검토했어요. 그는 그래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우리 DAC 시설 한 기의 연간 탄소 포집량 100만 톤입니다. 현재 전 세계 12기 운영 중이고 2027년까지 50기로 확장 예정입니다. 총 5천만 톤. 검증된 수치입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논문의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해양수산과학원, 서울대학교 해양학과, 그리고 2024년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에 실린 독립검증연구, 3곳의 수치가 일치합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 갯벌의 단위 면적당 탄소 흡수율은 아마존 열대우림의 5배입니다. 한국 갯벌 전체 면적 기준 연간 탄소 흡수량 2,600만 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케빈의 손가락이 화이트보드 마커를 쥐다가 멈췄습니다. 2,600만 톤. 케빈이 숫자를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는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케빈의 DAC 기술이 전 세계 50기를 풀가동했을 때 나오는 수치와 맞먹었습니다. 50기를 짓는 데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케빈이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시간 동안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케빈이 마커를 화이트보드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숫자는 인정하죠.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케빈이 이렇게 빨리 인정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2600톤은 한국 갯벌 전체의 수치잖아요. 케빈이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이 482제곱킬로미터, 그게 한국 갯벌의 전체 면적입니다. 서울 면적의 4배, 그게 당신이 가진 전부입니다. 그는 마커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반면 우리 DAC 기술은 사막에도 바다 위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구 어디든 공장을 세울 수 있어요. 당신 갯벌은 한반도 서해안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확장이 불가능한 자산을 탄소 시장에 올린다고요? 케빈이 팔짱을 꼈습니다. 투자 논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케빈의 논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전날 밤 같은 지점에서 한참 막혔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논문 17편을 뒤지다가 이 대목에서 손을 멈추고 커피를 다시 끓였습니다. 그리고 18번째 논문을 열었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가 2023년에 발표한 갯벌 복원 사업 중간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맞습니다. 갯벌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케빈,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갯벌의 몇 %가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케빈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35%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1970년대 이후 개발로 한국 갯벌 면적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0년 전부터 사라진 갯벌을 되살리는 복원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복원된 면적 112제킬로미터, 복원 가능한 잠재 면적은 현재 갯벌 면적의 60%에 달합니다. 케빈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복원이요, 케빈이 말했습니다. 진흙탕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DAC 공장은 허가 나면 18개월이면 가동하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케빈, 갯벌이 한번 복원되면 연간 유지비가 얼마입니까? 케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0원입니다. 오히려 그 위에서 어민들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소피아가 자료를 꺼내 케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현재 DAC 기술로 탄소 1톤을 포집합하는 데 드는 비용 $400에서 $1000입니다.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갯벌이 탄소 1톤을 흡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연이 하는 일이니까요. 굳이 환산하자면 0에 가깝습니다. 소피아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케빈, 한 가지 더. 한국 갯벌이 제공하는 총 경제적 가치 연간 18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수산자원 공급, 수질 정화, 홍수 방어, 탄소 흡수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케빈이 맥북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무언가를 치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10초가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케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니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날은 그대로였습니다. 갯벌 탄소 흡수량, 탄소 크레딧으로 전환하려면 국제 인증이 필요합니다. 베라, 골드 스탠다드 아니면 최소한 IPCC 공식 방법론이라도요. 그는 맥북 화면을 제 쪽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현재 갯벌 블루카본이 국제 탄소 시장에서 공식 인증받은 사례가 몇 건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케빈이 말했습니다. 인증 체계 자체가 없어요. 숫자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는 크레딧은 종이 조각입니다. 저는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전날 밤 가장 마지막으로 찾아낸 문서였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거래 사례가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케빈, IPCC가 2022년 블루카본을 공식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갯벌, 맹그로브, 잘피가 포함됐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갯벌 블루카본 탄소 크레딧 국제 인증을 최초로 신청했습니다. 현재 심사 중입니다. 소피아가 덧붙였습니다. 인증이 나오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빠르면 올 하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케빈의 손이 맥북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잠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이 윙 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케빈이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처음으로 자세가 흐트러졌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수치는 인상적입니다. 인정하죠. 저는 뭔가 이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케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투자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돈을 댈 때 뭘 원합니까? 눈에 보이는 자산입니다. 파이프, 기계, 공장, 갯벌은요. 진흙입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LP들 앞에서 진흙탕에 투자하자고 말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현장에 직접 가보시죠. 그리고 돌아와서도 같은 말 할 수 있으면 그때 다시 얘기합시다. 케빈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소피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방금 이긴 거 맞죠? 저는 자료들을 정리하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숫자 싸움은 우리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케빈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투자자들이 돈을 댈 때 뭘 원합니까? 제가 22년 동안 알고 있던 논리였습니다. 그 논리로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 논리를 지금 제가 흔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브뤼셀 공항, 오전 10시 30분, 인천행 탑승구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서해안 갯벌지대, 전라남도 완도, 지도 위에 그 작은 점이 제 22년짜리 보고서를 뒤집을 수 있는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소피아가 가방을 들며 작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아직 케빈한테 꺼내지 않은 숫자가 2가지 있어요. 저는 소피아를 봤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얘기하죠.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저도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시각은 현지 시간으로 다음날 오전 11시였습니다. 브뤼셀에서 12시간을 날아왔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브뤼셀의 겨울 공기와는 다른 짭조름하고 묵직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바다 냄새예요. 저는 그냥 택시에 올랐습니다. 완도까지는 다시 4시간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낮은 산들이 이어졌습니다. 논과 밭이 넓게 펼쳐졌습니다. 창밖을 보던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다니엘, 한국이 이렇게 생겼는지 몰랐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완도까지 가는 시간 동안 보고서 초안이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 화면보다 창밖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완도 해안가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였습니다. 차 문을 열자마자 바람이 확 밀려왔습니다. 소금기와 함께 깊고 묵직한 흙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위성 사진으로만 보던 그 검은 격자들이 실제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질서정연하게 꽂힌 말뚝과 줄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썰물이 빠지며 드러난 검은 진흙벌이 수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22년간 탄소 시장을 다뤄왔습니다. 이런 풍경이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진수 교수를 만난 건 해안가 임시연구소에서였습니다. 한국해양수산과학원 소속 55세. 낡은 등산화를 신고 있었고 소매에는 진흙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장화를 내밀었습니다. 신으세요. 갯벌은 신발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양복 바지를 걷어 올리며 장화를 신었습니다. 소피아는 이미 신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미리 준비한 모양이었습니다. 박 교수가 낡은 연구 일지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너덜덜했습니다. 2014년부터 썼습니다. 10년치예요. 그는 일지를 펼쳤습니다. 빼곡한 숫자들과 지도, 손으로 그린 도표들이 가득했습니다. 서구 학계에서 갯벌 연구를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맹그로브나 산호초면 모를까? 진흙이라니요. 우리 팀이 처음 논문을 냈을 때 국제저널에서 2번 리젝당했습니다. 그는 일지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3번째에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10년, 이 사람은 10년을 이 진흙 위에서 버텼습니다. 첫 발을 갯벌에 내디뎠을 때 발목까지 한 번에 푹 빠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발을 빼려 했습니다. 그러자 더 깊이 빠졌습니다. 박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옆으로 빼세요. 갯벌은 빨리 움직이면 더 잡아당깁니다. 발을 빼는데 10초가 걸렸습니다. 발 아래에서 진흙이 빠져나오는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소피아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죠? 맞았습니다. 발끝으로 전해지는 진흙의 감촉은 죽은 땅과는 달랐습니다. 박 교수가 가방에서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휴대용 탄소 분석기였습니다. 갯벌 표면에 탐침을 꽂자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봐요. 박 교수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숫자를 읽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논문에서 본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기 화면에서 보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기기를 달리 잡아봤습니다. 제가 한번 해봐도 됩니까? 박 교수가 기기를 건넸습니다. 저는 다른 지점에 탐침을 꽂았습니다. 숫자는 같았습니다. 3번을 더 찍었습니다. 모두 같은 범위의 수치였습니다. 이 수치가 틀리지 않는다면? 저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박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10년째 같은 수치입니다. 계절마다 지점마다 측정했어요. 오차 범위 안에서 일정합니다. 그는 갯벌 저 멀리를 가리켰습니다. 수십 명의 노인들이 허리를 굽히고 무언가를 뜯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식물이었습니다. 함초입니다. 저 어르신들이 매일 캡니다. 저 함초가 갯벌의 탄소 고정 능력을 높이는 핵심 식물이에요. 소피아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케빈이 회의실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흙입니다. 저는 박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저 어르신들이 함초를 캐는 게 탄소 흡수에 영향을 줍니까?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초를 적당히 수확하면 새 줄기가 자랍니다. 더 왕성하게 광합성을 하고 탄소를 더 많이 고정합니다. 어르신들이 70년 동안 해온 방식이 결과적으로 최적의 탄소 관리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분들은 그걸 탄소 관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바다밭 일이라고 하죠. 저는 노트에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22년 동안 탄소를 숫자로만 봤습니다. 탄소를 밭 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만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브뤼셀로 케빈에게 중간보고 전화를 넣은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숙소 창밖으로 완도의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썰물이 완전히 빠진 갯벌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케빈이 물었습니다. 현장 가보니까 갯벌이 DAC 공장처럼 보이던가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일 박 교수팀과 정밀 측밀 측정을 할 겁니다. 케빈이 짧게 웃었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갯벌에서 직접 찍은 탄소 측정 수치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논문에서 본 숫자와 기기 화면에서 직접 읽은 숫자는 달랐습니다. 전자는 데이터였고 후자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첫 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2년 동안 한 번도 쓴 적 없는 단어가 손가락 끝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경이롭다. 다음 날 아침 박 교수팀과 갯벌 정밀 측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소피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케빈이 비행기 탔대요. 오늘 저녁 완도 도착이에요. 저는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브뤼셀에서 완도까지 직항이 없습니다. 인천에서 다시 4시간을 더 내려와야 합니다. 케빈이 직접 현장으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2번째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긴다는 뜻이겠죠? 케빈이 완도 숙소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였습니다. 그는 여행 가방도 없이 왔습니다. 맥북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당일치기로 날아온 겁니다. 우리가 묵는 숙소 앞 작은 식당에서 마주쳤을 때 케빈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습니다. 12시간 비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브뤼셀 회의실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내일 아침 현장 보여주세요. 그게 첫 인사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케빈이 갯벌 앞에 섰습니다. 장화를 거부했습니다. 구두로 충분합니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구두로 들어가면 빠집니다. 케빈이 잠시 갯벌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는 장화를 신었습니다.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발목까지 빠졌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았습니다. 케빈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천천히 발을 뺐습니다. 그는 갯벌을 걸으며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5분, 10분. 박 교수가 탄소 측정기를 내밀었습니다. 케빈이 직접 받아들고 탐침을 꽂았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한 번 더 꽂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케빈이 측정기를 들고 저 멀리 함초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그는 함초밭 한가운데 탐침을 꽂았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그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말없이 측정기를 제게 돌려줬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브뤼셀 회의실에서 데이터를 보는 것과 갯벌 한가운데서 발목까지 진흙에 박힌 채 같은 데이터를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케빈도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숫자는 인정합니다. 케빈이 측정기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그는 갯벌에서 나와 장화를 벗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얘기합시다.
우리는 숙소 앞 식당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케빈이 맥북을 열었습니다. 다니엘, 우리 회사 작년 밸류에이션이 얼마인지 압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4달러입니다. 탄소 시장에서 DAC 기술 기업 중 최고 수준이에요. 그 밸류에이션의 근거가 뭡니까? 기술의 확장 가능성입니다. 갯벌은 그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박 교수팀이 어젯밤 준비해준 자료였습니다. 케빈, 숫자로 얘기합시다. 저는 첫 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현재 국제 탄소 크레딧 시장에서 블루 카본 크레딧의 거래 단가 톤당 평균 50달러입니다. DAC 크레딧은 톤당 30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죠. 케빈이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생산 비용은요. DAC는 톤당 400달러에서 1000달러, 갯벌은 0달러입니다. 케빈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마진 구조가 다릅니다. 케빈, 당신 회사가 탄소 1톤을 팔면 남는 게 얼마입니까? 케빈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적자입니다. 기술 개발 단계니까요. 2030년 이후에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합리적인 로드맵입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케빈, 2030년 탄소 크레딧 시장 규모 전망치를 보셨습니까? 현재 20억 달러 수준에서 2030년엔 500억 달러로 성장한다는 게 골드만삭스 추산입니다. 그 시장에서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탄소를 흡수하는 자산이 어디입니까? 케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한국 갯벌입니다. 케빈이 소피아를 봤습니다. 복원 면적이 60% 늘어나면 흡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현재 2,600만 톤에서 약 4,160만 톤으로 늘어납니다. 2030년 시장 단가 100달러로 보수적으로 잡으면 연간 41억 6천만 달러의 탄소 자산입니다. 소피아가 그 숫자를 케빈 앞에 적어서 밀었습니다. 케빈이 숫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는 직접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무언가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이 숫자가 맞다면 케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는 맥북을 닫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회의 중에 케빈이 맥북을 닫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완도의 아침 바다가 보였습니다. 썰물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갯벌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 제 회사 밸류에이션의 몇 배입니까? 소피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약 120배입니다. 2030년 시장 단가 기준으로요. 케빈이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좋았습니다. 브뤼셀 회의실에서 케빈이 진흙탕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케빈이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갯벌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박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갯벌 자체는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어업권을 갖고 있어요. 수백 년째 이어온 구조입니다. 케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탄소 크레딧 수익을 어민들과 나누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미 논의 중입니다. 한국 정부가 블루카본 크레딧 수익의 퍼센트를 어민에게 배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케빈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노트를 꺼내 처음으로 직접 무언가를 받아 적었습니다. 케빈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니엘,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당신이 맞습니다. 단위 면적당 효율, 비용 구조, 복원 잠재량 다 맞아요. 그는 천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투자자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갯벌이 왜 DAC보다 나은지를요. 숫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믿어야 합니다. 저는 잠시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케빈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맞아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케빈이 식당 밖으로 잠깐 나갔습니다.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통화가 길었습니다. 15분쯤 지나서 들어온 케빈의 표정은 나가기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결정한 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팀 CFO랑 통화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CFO도 이 숫자를 보고 싶다고 합니다. 소피아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소피아를 봤습니다. 케빈이 처음으로 우리 자료를 자기 팀에게 넘기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박 교수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는 이 대화를 처음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교수의 표정을 봤습니다. 10년 동안 이 갯벌 위에서 혼자 숫자를 모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저널에 논문을 냈지만 탄소 시장 어디에서도 불러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실리콘밸리 CEO의 CFO가 숫자를 보고 싶다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케빈 씨, CFO분이 오시면 직접 갯벌에도 데려오십시오. 케빈이 박 교수를 봤습니다. 왜요? 박 교수가 답했습니다. 숫자는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흙 냄새는 여기서만 맡을 수 있거든요. 그때 박 교수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우리 대화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손님들, 오늘 오후에 한 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본에서 일부러 오신 분인데 아마 갯벌이 왜 믿을 만한 자산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일 겁니다. 케빈이 박 교수를 봤습니다. 누굽니까? 박 교수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일본 환경부에서 30년 일한 분입니다. 지금은 갯벌 봉건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케빈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왜 일본 사람이 한국 갯벌을 연구합니까? 박 교수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분 말로는 후회 때문이라고 합니다. 케빈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박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오늘 오후에 무슨 말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박 교수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일본이 1960년대부터 갯벌을 어떻게 없애는지, 그리고 지금 그 결과를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를요. 숫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들고 오는 자료가 있어요. 한국과 일본 갯벌 면적 변화를 50년 단위로 비교한 위성 데이터입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케빈이 박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트를 펼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케빈이 말했던 그 말, 사람들이 믿어야 한다는 말, 그 답이 오비 오후에 오는 그 일본인에게 있을지 몰랐습니다. 저는 소피아를 봤습니다. 소피아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야마다 켄지가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68살. 흰 머리카락이 반쯤 섞인 단발머리에 낡은 등산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가죽 케이스에 담긴 두툼한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소개했습니다. 야마다 케지 선생님입니다. 일본 환경성에서 30년 근무하셨고 지금은 규슈 대학에서 갯벌 생태계 복원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야마다가 테이블에 앉으며 우리를 한 명씩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케빈을 봤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오셨다고요. 케빈이 끄덕였습니다. 야마다가 파일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가 더 와닿을 겁니다. 야마다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흑백 항공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드넓은 갯벌이 펼쳐진 해안선이었습니다. 1965년 아리아케 해 유명해입니다. 규슈 서쪽 해안이에요. 그는 사진을 우리 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이 바다 옆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여기 보이는 갯벌에서 어릴 때 개를 잡았어요.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완도에서 본 갯벌과 비슷했습니다. 검고 넓었습니다. 야마다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똑같은 구도의 항공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갯벌이 없었습니다. 콘크리트와 공장 지붕이 가득했습니다. 2005년 같은 자리입니다. 케빈이 두 장의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40년 만에 전부 사라진 겁니까? 야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갯벌을 매립했습니다. 경제 개발을 위해서였죠. 공장을 짓고 항구를 만들고 아파트를 올렸습니다. 그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도 환경성에서 30년 동안 그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야마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980년대에 갯벌 보전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위원이었습니다. 3번 기각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 일본의 갯벌 면적은 1960년 대비 얼마나 줄었습니까?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야마다가 대답했습니다. 61%입니다. 아리아케 해는 90%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번엔 그래프였습니다. 일본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독립기관 평가에서 현재 속도로는 달성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야마다가 그래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직각으로 짚었습니다. 부족한 탄소 흡수량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갯벌 소실입니다. 우리가 60년 전에 콘크리트로 덮어버린 그 진흙탕이 지금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케빈이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천천히 팔이 풀렸습니다. 그는 그래프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물었습니다. 갯벌 소실로 인한 탄소 흡수량 부족분이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야마다가 대답했습니다. 연간 약 800만 톤입니다. 일본의 현재 DAC 기술 투자 규모로는 100년이 지나도 채울 수 없는 양입니다. 케빈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라면 바로 반박했을 겁니다.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마다가 파일 맨 뒤 페이지를 꺼냈습니다. 위성 데이터 비교표였습니다. 한쪽은 일본, 한쪽은 한국이었습니다. 올해 기준입니다. 1970년부터 현재까지 50년간 갯벌 면적 변화입니다. 한국은 줄었지만 아직 넓은 면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아래 탄소 흡수량 비교가 있었습니다. 격차는 숫자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컸습니다. 야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도 1970년대에 갯벌을 매립했습니다. 일본보다 늦게 시작했고 일본만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이 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 갯벌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작년에 처음 완도에 왔습니다. 갯벌에 발을 담그고 40년 만에 흙냄새를 맡았습니다. 우리 고향 앞바다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갈라졌습니다. 야마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진흙을 선택했습니다. 50년 뒤 누가 옳았는지 이제 압니다. 케빈이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마다가 보여준 2장의 항공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1965년 갯벌 사진과 2005년 콘크리트 사진. 케빈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갯벌을 복원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야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리아케 해 복원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10년 목표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한 복원은 불가능합니다. 한번 굳은 콘크리트 아래 묻힌 생태계는 되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아직 살아있는 갯벌을 배우러요. 저는 목소리가 갈라질 것 같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22년 동안 기후금융을 다뤄왔습니다. 수많은 보고서를 썼고 수많은 숫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꺼낸 낡은 사진첩 앞에서 그 22년이 얼마나 좁은 시야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소피아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니엘, 이게 케빈이 말한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믿어야 한다는 것. 야마다의 말이 끝난 뒤 테이블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케빈이 2장의 항공사진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도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썰물이 빠지는 소리였습니다. 어제 갯벌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와 같은 소리였습니다. 케빈도 어제 그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갯벌 한가운데서 측정기를 3번씩 찍으면서 소피아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케빈,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케빈 쪽으로 돌렸습니다. 케빈 씨 회사 주요 LP 중에 칼라일 그룹의 아시아 기후 펀드가 있죠. 케빈이 소피아를 봤습니다. 그 펀드가 지난 분기에 새로 투자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케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국해양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갯벌 블루카본 복원 펀드입니다. 투자 금액 230억 원. 케빈이 태블릿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피아가 언제 그 자료를 찾아낸 건지 몰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였을 수도 있고 완도 숙소에서 밤새 뒤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숫자였습니다. 케빈의 LP가 이미 한국 갯벌에 돈을 넣고 있었습니다. 케빈이 브뤼셀에서 진흙탕이라고 했던 바로 그 자산에. 케빈,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LP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케빈이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중요한 물건을 다루듯이. 저는 그 동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브뤼셀에서 진흙탕이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케빈, 숫자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IPCC 6차 보고서 기반 기후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전 세계 DAC 기술 확장 속도를 유지했을 때 탄소 중립 달성 예상 시점이 언제입니까? 케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089년입니다. 저는
다음 주를 가리켰습니다. 한국 갯벌을 전면 복원하고 아시아 주요 갯벌 국가들이 동참했을 때 같은 목표 달성 시점은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2041년입니다. 소피아가 그 두 숫자를 나란히 적어서 케빈 앞에 밀었습니다. 2089, 2041. 케빈이 숫자를 봤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맥북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두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48년. 두 기술의 차이가 48년이었습니다. DAC 기술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시점에 지구가 어떤 상태일지 케빈이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말하게 두는 게 맞았습니다. 야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48년은 한 세대입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파도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케빈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갯벌 위에서 함초를 캐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한 포기씩 뜯고 있었습니다. 케빈이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의 옆얼굴을 봤습니다. 브뤼셀 회의실에서 보던 얼굴과 달랐습니다. 소피아가 태블릿 화면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어제 갯벌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함초를 뜯던 할머니의 손 클로즈업이었습니다. 검은 갯벌 흙이 손톱 밑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그 화면을 케빈 앞에 놓았습니다. 이분들이 70년 동안 지켜온 겁니다. 케빈이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5초, 10초, 15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세고 있었습니다. 브뤼셀에서 단 한 번도 10초 이상 침묵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끝마다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600톤, 아마존의 5배, 복원 면적 60%, 2041년. 그 모든 숫자도 결국 이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톱 밑까지 박힌 검은 흙, 70년의 세월이 새겨진 주름. 케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낮아져 있었습니다. 다니엘,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배울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한 번 참았습니다. 케빈이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진흙탕이라고 했던 사람이. 소피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조금 빨개져 있었습니다. 박 교수는 고개를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갯벌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년을 이 진흙 위에서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3번 리젝당하고 네이처에 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저는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야마다는 조용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야마다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데 일본은 50년이 걸렸습니다. 케빈이 야마다를 봤습니다. 야마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생겼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케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브뤼셀에서 맥북을 겨드랑이에 끼고 다니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야마다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들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갯벌에 나가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케빈이 대답하기 전에 소피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장화 가져왔습니다. 케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한 켤레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박 교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야마다도 웃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목이 약간 뜨거웠습니다. 야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일찍 아리아케 해로 돌아갑니다. 그는 파일을 챙기며 케빈을 봤습니다. 그 파일에 있는 자료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케빈이 파일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울 것 없습니다. 50년 전 제가 올바른 결정을 했더라면 이 파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는 문 쪽으로 걷다가 멈춰서 덧붙였습니다. 한국 갯벌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여러분이 대신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숙소 앞에 나왔습니다. 밀물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갯벌 위로 바닷물이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22년간 보고서를 썼습니다. 탄소시장을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고서에도 쓰지 못했던 것이 지금 눈앞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스스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허리를 굽혀 함초를 뜯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완도에 오기 전날 밤
인쇄해온 논문 첫 페이지가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존 대비 5배. 그 숫자가 이제는 다르게 읽혔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이 땅이었습니다. 이 냄새였습니다. 저 할머니들의 손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탄소를 숫자로 거래해 왔습니다. 처음으로 탄소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피아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소피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보고서 첫 줄 기억해요. 어젯밤에 쓴 거요. 저는 기억했습니다. 경이롭다.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그걸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새벽 갯벌에 나가면 케빈이 처음으로 장화를 신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EIB에 제출할 보고서의 첫 줄을 결국 그 단어로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숙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완도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더 진했습니다. 썰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갯벌 위로 물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갯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리만으로도 그것이 거기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야마다였습니다. 그는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아리아케 해로 돌아가는 첫 버스를 타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야마다가 저를 보고 멈췄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갯벌 쪽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갯벌 위에 반사되며 검은 진흙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야마다가 먼저 말했습니다. 브뤼셀로 돌아가면 무엇을 쓸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보고서입니다. 72시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야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쓸 겁니까? 저는 어젯밤 노트북에 적어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갯벌은 자산이 아닙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산소 호흡기입니다. 야마다가 갯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첫 줄입니다. 야마다의 버스가 오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가 가방을 고쳐매며 말했습니다. 모리스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글을 봤습니다. 이 보고서 유럽투자은행만 읽지 않았으면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50년 전에 이런 보고서를 읽었더라면 아리아케해는 지금도 살아있었을 겁니다. 야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이 작아지는 걸 저는 한참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갯벌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함초 군락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70년 전에도 그랬을 것처럼 그들은 갯벌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함초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의 바다였고 그들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먼저 적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적었습니다. 경이롭다. 다음 줄부터 숫자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마존의 5배, 단위 면적당 소나무 숲 100평, 연간 흡수량 2,600만 톤, 복원 가능 잠재 면적 60%, 탄소 중립 달성 시점 2041년. 그 숫자들이 이번에는 달라 보였습니다. 브뤼셀 사무실에서 읽었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발목까지 잠겼던 진흙의 감촉이 손끝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케빈이 나왔습니다. 장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샀는지 새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벌써 나왔군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케빈이 읽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할머니들이 있는 갯벌 쪽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말했습니다. 다니엘, 저도 보고서 한 줄 써도 됩니까? 저는 노트북을 건넸습니다. 케빈이 받아서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화면을 돌려줬습니다. 저는 읽었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이것은 진흙이 아닙니다. 브뤼셀에 돌아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72시간 기한보다 2시간 늦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물었습니다. 모리스, 늦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의장이 첫 줄을 읽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2명이 각자의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모리스, 여기 케빈 라이트의 코멘트가 있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케빈이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덧붙여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이것은 진흙이 아닙니다. 저는 그 문장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의장이 그 줄까지 읽고 나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리스, 완도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 전라남도입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달에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석유를 가진 나라는 한 세기를 지배했습니다. 진흙을 지킨 나라는 인류를 지켰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문장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발목까지 잠겼던 그 진흙이 70년 동안 허리를 굽혀 일한 그 손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진실입니다. 한국의 갯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탄소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묵묵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도.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이름 모를 어민들이 70년 동안 지켜온 그 진흙탕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십시오.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